안녕하세요. 원샷 원킬 전산회계입니다. 4강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이어서 비용 계속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비용은 크게 둘로 나뉘어지는데요. 이렇게 영업비용, 영업비용의 다른 이름을 판매비와 관리비, 줄여서 판관비라고도 합니다. 이 영업비용은 그게 되겠죠. 우리가 사업을 함에 있어서 반드시 필요로 하는 그런 지출이 영업비용이 되는 것입니다. 자, 먼저 대손상각비네요. 자, 대손부터 먼저 보겠습니다. 대손이란 채권 중 일부 또는 전부를 돌려받지 못하는 것을 대손이라 그럽니다. 말이 조금 어려워 보이지만요. 쉽게 말해서 외상값 떼이는 겁니다. 내가 돈을 빌려줬는데 돈을 회수 못하고 떼이는 거 있죠. 그것이 대손이 발생했다. 이런 표현을 쓰는 겁니다. 그래서 대손은 채권에 대해서는 대손이 있지만 채무에 대해서는 대손이 없습니다. 즉 돈을 받을 것이 있는데 떼이는 경우는 있어요. 대손이 발생이 됩니다. 하지만 내가 돈을 줘야 되는 거 있죠. 내가 떼먹으면 떼먹었지 상대방이 떼먹지 않습니다. 그것은 대손이 없어요. 그래서 대손은 채권 중 돈 받을 거 있는 것 중에서 일부 또는 전부를 돌려받지 못하는 것을 대손이라 합니다. 자, 대손 여기에 나와서 살펴봤고요. 대손 상각비입니다. 상품 매출, 제품 매출과 관련하여 발생한 매출 채권. 참고로 매출 채권이란 말은 상품 팔고 돈 못 받은 거, 그러니까 상품 팔고 아무것도 못 받으면 외상 매출금이 되고요. 상품 팔고 엄을 받으면 받을 엄이 됩니다. 그래서 매출 채권은 회계에서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외상 매출금과 받을 엄이 매출 채권이에요. 이 횟수 불능되었을 때나 결산 시 대손에 대비하여 대손 충당금을 설정할 때 사용하는 경우입니다. 다음 기타의 대손상각비. 자, 위에 있는 대손상각비와 지금 기타의 대손상각비는 차이점이 아래쪽에 있는 대손상각비는 같지만 위에 있는 기타의란 말이 하나 추가가 되었죠. 조금 다릅니다. 비슷한데요. 상품 매출, 제품 매출과 이외에서 발생한 채권, 단기 대여금이나 미수금, 이 횟수 불능되었을 때나 결산 시 대손에 대비하여 대손 충당금을 설정할 경우에 사용하는 계정 과목입니다. 자, 그러면 대손상각비와 기타의 대손상각비는 어떤 차이가 있는가 하면 대손상각비는 매출 채권입니다. 외상 매출금과 받을 엄을 돌려받지 못할 때 사용하는 계정 과목이고요. 그 이외에 내가 돈을 빌려줬는데 못 받은 거, 단기 대여금이라든지 미수금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떼일 수 있죠. 돌려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이럴 때는 기타의 대손상각비를 선택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말씀드리면 대손상각비는 외상매출금이나 받을 엄을 돌려받지 못할 때 사용하는 계정 과목이고요. 그리고 기타의 대손상각비는 매출채권 이외의 채권, 즉 외상매출금과 받을 엄 말고 나머지 것들 중에서 돌려받지 못하는 겁니다. 그 대표적인 내가 단기 대여금, 돈 빌려줬던 거 못 받는 경우, 그리고 상품 위의 것을 팔고 돈 못 받은 거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 그리고 우리가 계약금 같은 것을 먼저 주는 경우도 있죠. 그것도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럴 때 사용하는 계정 과목이 기타의 대손상각비가 됩니다. 어떻게 구분이 되시나요? 자, 다음 대손충당금 환입입니다. 환입. 대손충당금의
잔액이 있는 경우 새로이 설정되는 대손충당금이 대손충당금 잔액보다 적을 경우 차액을 대손충당금 환입으로 하여 당기의 수익으로 계상. 참고로 계상이란 말은 장부에 기록한다는 말입니다. 자, 이 대손충당금 환입은 무엇이냐면, 자, 우리가 돈 떼일 때를 대비해서 적립하여 두는 돈을 대손충당금이랍니다. 여기에 나와있죠. 돈 떼일 때를 대비해서 적립하여 두는 돈을 대손충당금이라 그러는데요. 자, 내가 대손충당금을 100만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 올해는 사업이 잘 되어서 망하는 회사도 없고 돈 떼먹고 안 돌려주는 그런 회사도 없었습니다. 외상 매출도 거의 없어요. 올해는 대손충당금이 70만원만 필요해요. 그런데 지금 나는 대손충당금을 얼마 가지고 있다 그랬습니까? 100만원. 지금 대손충당금 가지고 있는 돈보다 새로 설정할 돈이 이렇게 작죠? 작을 때 대손충당금에서 돈을 꺼내어 쓸 수 있다라는 겁니다. 요거 넘어가기 전에 자, 이거부터 한번 생각해 봐요. 대손에 대해서 왜 우리가 대손충당금이 필요한가부터 먼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어떤 경우가 발생을 하는가 하면 내가 삼성전자를 운영하고 있다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자, 만약에 삼성전자가 망했다 쳐요. 물론 이런 경우는 없을 겁니다. 없을 텐데 그래도 망했다 쳐요. 그러면 삼성전자만 과연 망할까요? 아니라는 겁니다. 1차 협력업체 있죠. 아마 삼성전자에서 돈을 못 주니까 1차 협력업체가 망할 겁니다. 1차 협력업체가 여러 군데 있겠죠. 이 회사들도 왜 내가 망했으니까 돈을 못 주잖아요. 다 같이 망합니다. 그러면 1차 협력업체만 망하느냐? 그게 아니라는 거죠. 1차 협력업체에 또 협력업체들이 또 있겠죠. 2차 협력업체들이 있습니다. 이런 업체들도 망했기 때문에 다 돈을 돌려받지 못하게 될 거고요. 그러면 2차까지만 망할 거냐?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3차 협력업체도 망하겠죠. 이렇게 돼버립니다. 자, 이렇게 되면 문제가 심각하게 발생하잖아요. 국가적으로도 아주 문제가 심각하게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회계에서는 법으로 강제가 되어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1차 협력업체라고 가정을 하고요. 내가 돈을 받을 거 있는데 떼일 때를 대비해서 미리 일정 부분은 적립을 해두게끔 법으로 강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가지고 있다가 돈을 받아야 되는데 못 돌려받았습니다. 그러면 이 돈에서 꺼내서 쓰겠다라는 거예요. 이름으로써 1차 협력업체는 부도를 방지할 목적으로 설정하여 두는 돈이 대손충당금이라는 겁니다. 자, 대손충당금이 왜 필요한지 아시겠습니까? 그렇게 되고요. 내가 이렇게 대손충당금을 100만원 적립해 두었는데요. 자, 올해는 채권 횟수가 외상값 횟수가 잘 되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외상 매출이 거의 없어서 70만원만 있으면 돼요. 그런데 내가 가지고 있는 대손충당금은 얼마라고 그랬습니까? 100만원. 필요한 돈은 70만원, 30만원이 남죠? 이 남는 것을 꺼내어 가져오는 것을 대손충당금 환입이라 그럽니다. 이 내용은 사실 조금 어려운 내용입니다. 어려운 내용이고, 두 번째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공부를 하면서 앞에서부터 지금 4강인데요. 쭉 이렇게 훑어오시면서 하시면 됩니다. 이것을 다 외우시려고 하셔서는 안 돼요. 그러면 물론 제 입장에서는 다 외워주세요. 그러면 좋죠. 하지만 그게 현실적으로 힘듭니다. 쭉 익혀주시고 시간 나실 때 부담 없을 때 한번 다시 보시고 이렇게 하면서 공부를 하시더라도 충분히 합격하십니다. 다음, 자, 비용인데 이번에는 영업 외 비용이죠. 판매비와 관리비의 다른 이름이 영업비용이었고요. 지금부터 공부하게 되는 비용은 돈 주는 거죠. 영업 외 비용입니다. 이자 비용 알겠죠? 우리 은행에서 돈을 빌리면 이자를 줘야 되겠죠? 그게 이자 비용입니다. 금융기관에 대한 차입금 등 자금의 차입 대가로, 차입이라는 것은 빌려온 자금의 대가로 지불하는 이자. 그래서 이자 주는 겁니다. 외환차손이라는 것은 우리가 달러를
주고받으면서 달러 우리나라 환율은 변동 환율입니다. 오늘 다르고 오늘의 환율과 내일의 환율이 다르다는 거예요. 매 시간마다도 환율이 다릅니다. 자, 내가 미국 사람한테 외상으로 1달러 1,000원 할 때 1달러를 팔았습니다. 자, 한 달 지나서 1달러를 받았어요. 내가 팔 때는 1,000원이었습니다. 근데 환율이 내려가지고 달러를 원화로 바꿨더니 900원밖에 안 줘요. 기분 좋아요? 기분 나빠요? 나쁘잖아요. 이게 바로 100원이 외환차 손이 됩니다. 한번 볼게요. 외화 자산의 회수와 외화 부채를 상환이란 말은 갚아주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환율의 차이 때문에 발생하는 손실을 외환차손. 기부금은 우리가 아무 대가 없이 남에게 무상으로 주는 거죠. 아무런 대가를 바라지 않고 무상으로 금전이나 물건 등을 기증하는 거. 아마 기부금은 아실 겁니다. 이자 비용 아시는 것은 그대로 하시면 돼요. 외화 환산 손실은 평가성 계정이라 그러는데요. 실제로 손해본 것은 아니고 계산상 손해본 것입니다.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어떤 게 있을 수 있는가 하면 내가 외국에 1달러에 1,000원일 때 외국에 1달러치 팔았습니다. 내년 3월 달에 받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이 12월 31일이에요. 달러가 환율이 1달러에 800원으로 내렸습니다. 자, 그러면 나는 1,000원 받아야 되는데 지금 환율이 얼마입니까? 800원. 실제로 달러를 받았지는 않았죠. 내년 3월 달 되면은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현재 얼마 손해봤습니까? 200원. 그것이 외화 환산 손실이 됩니다. 결산 시 외화 자산과 외화 부채를 결산일 환율로 평가할 때 발생하는 손실이라고 해서 평가성 계정이라 그럽니다. 다음 매출 채권 처분 손실, 이것도 중요한 계정 과목이며 나중에 상세하게 한 번 더 놓습니다. 받을 어음을 만기가 되기 전에 은행에 할인하는 경우 그 할인료와 수수료를 매출 채권 처분 손실로 하게 됩니다. 단기 매매 증권 평가 손실. 자, 단기 매매 증권 평가 손실과 외화 환산 손실은 개념은 같습니다. 비슷한 개념이에요. 외화 환산 손실은 달러죠. 외국 돈을 가지고 있으면서 손해보는 것을 말하고, 단기 매매 증권 평가 손실은 단기 매매 증권 있죠. 주식을 가지고 있으면서 손해보는 거예요.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내가 삼성전자 주식 5만원을 주고 샀는데 팔지는 않았습니다. 오늘 12월 31일이에요. 이게 4만원으로 내렸습니다. 물론 팔지는 않았습니다. 일단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봐요. 내가 5만원 주고 샀는데 지금 팔면 4만원입니다. 기분이 좋습니까? 나쁩니까? 나쁘죠. 얼마치? 만원치. 그 만원이 실제로 돈을 받지는 않았지만 계산상 만원을 손해봤기 때문에 이것이 바로 단기 매매증권 평가 손실이 됩니다. 물론 5만원짜리를 사서 4만원에 팔았어요. 그리고 4만원을 받았습니다. 이래 되면 단기 매매증권 팔면은 처분 손실이 되게 됩니다. 한번 볼게요. 결산 시 단기 매매증권을 공정가치란 말이 나옵니다. 공정가치는 시장가치를 말하는 거예요. 참고로 공정가치, 시장가치란 말은 사고 싶을 때 살 수 있는 가격, 팔고 싶을 때 팔면은 받을 수 있는 가격이 공정가치가 돼요. 공정가치로 평가할 때 장부 금액보다 내가 산 금액보다 공정가치가 낮은 경우 그 차이, 그러니까 살 때 가격보다 지금 현재 가치가 낮았을 때 그 차익이 단기 매매증권 평가 손실이 됩니다. 자, 단기 매매증권 처분 손실은 실제로 팔아서 손해보는 거예요. 조금 전에 5만원짜리를 샀는데 4만원 받고 팔아버렸어요. 4만원 받고 팔았습니다. 이때는 어때요?
실제로 만원이 손해봤죠. 이 만원이 단기 매매 정권 처분 손실이 됩니다. 단기 매매 정권을 처분할 때 장부 금액보다 처분 금액이 낮은 경우 그 차익입니다. 실제로 팔고 돈을 받으면서 이익이나 손해를 봐요. 이익을 보면 단기 매매 정권 처분 이익, 손해보면 단기 매매 정권 처분 손실 이렇게 됩니다. 재해 손실, 재해죠. 우리 자연재해라 그러잖아요. 천재지변입니다. 천재지변은 특히 도난, 도둑 맞은 거죠. 등의 예측치 못한 상황으로 발생한 손실. 그러니까 태풍이 와서 우리 회사 상품이 한 100만원치 손해봐버려 못 쓰게 돼버렸습니다. 이거 재해 손실이 100만원 발생인 겁니다. 뭐 요즘은 지진도 조금씩 나네요. 우리 회사 상품이 아니면 건물이 지진으로 인하여 파손이 200만원치 됐습니다. 이 200만원치가 재해 손실, 천재지변. 참고로 천재지변이란 말은 태풍, 뭐 화산 폭발, 지진 이런 것들을 말하는 겁니다. 다음 유형자산 처분 손실. 유형자산 처분 손실은 말은 많이 못 들어보셨겠지만 충분히 여러분들 알고 있습니다.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자, 내가 핸드폰이 있습니다. 핸드폰 100만원 주고 샀는데요. 이거 2년 썼습니다. 그래서 나는 한 2년 썼기 때문에 가치가 좀 떨어지겠죠. 사실 많이 떨어집니다. 2년 썼고 나는 한 20만원 정도로 생각하고 20만원 받으면 딱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판매하려고 내놨더니 15만원 밖에 도저히 더 줄 수 없다 그래요. 어쩔 수 없이 팔았습니다. 자, 이 상황이 기분이 좋나요? 나쁘나요? 나쁘잖아요. 왜? 나는 20만원으로 생각했는데 15만원 받고 팔았습니다. 손해봤죠? 기분 나쁩니다. 그래서 기분 나쁘니까 손실 5만원입니다. 그게 뭐? 유형, 눈에 보이는 거 팔아서 손해봤기 때문에 유형자산 처분 손실 이렇게 됩니다. 이것뿐만 아니죠. 우리 차 있죠? 우리 회사가 차가 있습니다. 차가 뭐 3천만원 주고 샀는데 지금은 가치가 떨어져서 중고가 되었습니다. 500만원 정도로 생각하고 있어요. 돼 있는데 이걸 실제로 팔았더니 300만원 밖에 못 받았습니다. 기분이 좋아요? 기분이 나빠요? 나쁘잖아요. 얼마치? 200만원치. 이 200만원이 유형자산 처분 손실이 됩니다. 자, 투자자산 처분 손실 똑같습니다. 이거는 뭐 유형자산 처분 손실은 유형자산을 팔아서 손해본 거, 투자자산 처분 손실은 투자자산을 팔고 손해본 거 이래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마 요건 잘 안 나올 거예요. 재고자산 감모 손실, 감모 코딱지만큼 없어지는 것을 감모랍니다. 왜 우리가 차에 주유소 있죠? 주유소에 차에 기름을 넣습니다. 넣게 되면은 아무리 주유원이 잘한다 하더라도 기름을 넣는 과정에서 한 방울씩 조금씩은 떨어집니다. 이게 감모예요. 이렇게 감모란 코딱지만큼 없어지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손실이에요. 기말 재고 자산의 실제 수량이 장부 수량보다 작을 경우 비정상적인 감모. 자, 요거는 지금 여러분들 전산회계 2급에 뜨는 비정상적인 감모 뭐 이런 거는 안 나와도 되네요. 감모 정도는 알아두세요. 코딱지만큼 없어지는 거. 잡손실, 반대말이 잡이익이 되겠죠. 구질구질하게 얼마 안 되는 금액이 손해본 거. 영업 외의 활동에서 금액이 적은 비용이나 빈번하지 않는 지출을 잡손실이라 합니다. 자, 방금까지가 계정과목에 대한 설명이었습니다. 계정과목 참 많죠. 이렇게 제가 유튜브에 계정과목을 목소리 파일을 올려두었습니다. 수시로 한 번씩 들어주시면 되는 거지 반드시 외우실 필요 없고요. 두 번째입니다. 계정과목을 못 외우면 시험을 못 친다.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저와 같이 한번 해봅시다. 계정과목을 잘 모른다 하더라도 어느 순간에 조금만 지나면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데 분명히 이렇게 되리라고 저는 확신을 가집니다. 그래서 계정과목에 너무 많은 비중을 두셔서 괴로워하실 필요는 없다. 시험 치실 때 계정과목을 잘 모른다 하더라도 충분히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고요. 두 번째로
반복 학습이 되기 때문에 굳이 반드시 외울 필요는 없습니다. 그런데 다만 실무에서 혼돈되는 계정 과목들이 있습니다. 그는 우리가 따로 공부할 겁니다. 자, 또 한번 볼게요. 현금 및 현금성 자산입니다. 앞에서도 한번 나왔습니다. 중요하죠? 별이 무려 5개나 있습니다. 자, 현금 및 현금성 자산. 현금은 현금이니까 별 문제가 없고요. 현금성 자산이죠. 큰 거래 비용 없이 현금으로 전환이 용이하고, 전환이란 말은 바꾸기 쉽고, 이자율 변동에 따른 이자가 파바바박 올라가고 급격하게 내려가고 이런 걸 말합니다. 다른 위험이 경미한 금융 상품으로 취득 당시 만기가 3개월, 우리 회계에 뜨는 한 달을 30일로 본다 그랬죠. 그러니까 3개월 이내 90일 이내인 자산을 현금성 자산이랍니다. 자, 구분을 제가 해 두었습니다. 자, 여기에 보시면 이것들은 현금성 자산이 맞고요. 아래쪽은 현금성 자산이 아닙니다. 자, 한번 볼게요. 해당 항목 현금성 자산이 맞단 말입니다. 통화, 대용 정권, 요구불 예금 이런 것들이 현금성 자산입니다. 자, 주화, 동전이죠. 화폐, 지폐 말입니다. 이 자체가 현금 아닙니까? 통화, 대용 정권이란 말은 실제로 돈은 아닙니다. 하지만 돈처럼 그대로 쓰이는 것을 의미하게 됩니다. 타인 발행 수표, 남이 발행한 수표, 요 중에 또 여러분들 자기압 수표 있죠? 자기압 수표, 현금 안 들고 자기압 수표를 가지고 LG24시에서 물건 살 수 있죠? 마찬가지입니다. 통화 대용 정권이익입니다. 정권이기 때문입니다. 당좌 수표, 가계 수표, 수표 들어간 것들이 다 맞죠. 송금 수표. 그리고 우편화는 요즘은 많이 사용되고 있지 않는데 그래도 예전에는 썼습니다. 그리고 전신환, 만기 도래, 공사채, 공채, 사채 줄였습니다. 공사채란 말은 공채, 사채 이런 것을 말합니다. 이자표, 그리고 배당금, 지급통지표 이런 것들이 현금성 자산에 해당되고요. 그리고 요구불 예금으로 당좌예금, 여러분들 알고 계시는 보통예금, 당좌예금은 보통예금과 어떤 차이가 있다고 그랬습니까? 당좌 수표를 발행할 수 있는 그런 예금이 되죠. 자, 비해당 항목입니다. 자, 이것들은 현금성 자산이 아니란 말입니다. 우표는 현금성 자산 아니라 우표는 소모품입니다. 그리고 우리 수입인지 있죠. 왜 운전면허 시험 칠 때 보면 수입증지 5만원 이런 거 붙이는 거 있잖아요. 이런 거는 세금과 공과입니다. 수입인지, 수입증지. 왜 우리가 여권 같은 거 만들 때도 보면 수입증지가 듭니다. 그런 거는 다 세금과 공과. 그리고 선일자 수표라고 있습니다. 수표는 수표인데 선일자예요. 이거는 매출채권 미수금입니다. 자, 이게 어떤 거냐면 수표입니다. 수표는 은행에 가서 돈 달라면 바로 줘버려요. 그런데 내가 어디에 물건을 납품했습니다. 상품을 팔았어요. 500만원씩 팔았습니다. 팔았는데 이 사람이 돈이 없다 그래. 외상으로 하자. 우리는 외상거래 하지 않습니다. 엄으로 줄게요. 엄도 안 받습니다. 그러면 현금이나 수표 주세요. 했더니 좋다. 수표 주기는 줄게. 근데 오늘이 5월 4일입니다. 5월 4일인데 이거 5월 4일 오늘 가서 돈 달라면 은행 가면 부도난다. 그러니까 요게 5월 10일 날 은행 가서 찾아라 해서 5월 10일 날짜로 500만원을 끊어줘요. 그럼 받았다가 나는 언제 은행에 갑니까? 5월 10일 날 가서 돈을 바꾸면 됩니다. 이렇게 오늘 날짜보다 뭐 이후에 발행한 거로 해서 발행하는 수표가 뭐 선일자 수표. 수표는 수표인데 오늘 말고 며칠 뒤에 발행한 걸로 해서 주는 이런 수표가 선일자 수표입니다. 선일자 수표는 실제 발행한 날 이후의 일자를 수표상의 발행일자로 하여 수표상의 발행일에 지급할 것을 약속하는 정서입니다. 뭐 자주로는 안 쓰이지만 가끔 한 번씩 나와서 정리해 두었습니다. 자, 유형자산입니다. 자산이니까 내 거예요. 유형이니까 눈에 보인단 말입니다. 자, 그래도 눈에 보여야 됩니다. 이게 저는 쉽게 설명드리기 위해서 눈에 보여야 된다 이런 표현을 썼지만
이게 우리 회계에서는 물리적 형체가 있다. 이런 말로 나오는 겁니다. 두 번째, 자산은 내 것이어야 됩니다. 내 거란 말은 기업이 통제하고 있어야 됩니다. 이런 의미가 돼요. 쉽게 말씀드려서 지나가는 택시는 유형자산이 맞을까요? 아닐까요? 눈에 보이잖아요. 맞죠? 내 겁니까? 아니잖아요. 따라서 지나가는 택시는 유형자산이 아닙니다. 우리 차 타고 가다 보면 건물들 보이죠? 그거는 유형자산이 맞을까요? 아닙니다. 눈에는 보이지만 내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유형자산이 아닙니다. 다음, 영업활동이나 생산활동에 그것이 필요로 해야 됩니다. 사용이 되어야 됩니다. 이 세 가지의 조건을 다 만족할 때만이 유형자산이 됩니다. 반대말 있죠? 유형자산의 반대말은 무형자산입니다. 무형이니까 똑같아요. 자산 내 겁니다. 눈에 안 보이는 거예요. 첫 번째, 눈에 안 보여야 됩니다. 즉 물리적인 형체가 없다. 두 번째, 이건 똑같습니다. 내 것이어야 돼요. 즉 기업이 통제하고 있어야 됩니다. 셋째, 영업활동이나 생산활동에 꼭 사용이 되어야 됩니다. 이 세 가지 조건을 만족하면 무형자산이 됩니다. 어려운 말은 아니죠. 자, 얘기 한번 볼까요? 무형자산 됐고요. 자, 무형자산에는 다른 내용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 내부적으로 창출한 영업권은 무형자산으로 인식하지 않는다. 즉 무형자산으로 인정해주지 않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런 겁니다. 내가 시외버스 터미널 앞에서 붕어빵 장사를 20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시외버스 터미널 앞에는 나만 붕어빵 장사를 할 수 있다. 내 재산이다. 무형자산이다. 이거 인정 안 된단 말입니다. 왜? 내가 내부적으로 창출한 거잖아요. 돈을 취급하고 구입한 영업권만 무형자산으로 인식한다. 이 말이 파리바게뜨입니다. 파리바게뜨를 하려면 가맹점 가입하고 돈을 납부해야 되겠죠. 이 파리바게뜨 가입한 프랜차이즈 가입한 이 돈은 무형자산이 맞지만 조금 전에 드렸던 말씀처럼 내가 시외버스 터미널 앞에서 10년, 20년 붕어빵 장사 또는 군고구마 장사를 했다고 해서 무형자산으로 인식해주지 않는단 말입니다. 그리고 무형자산의 최대 상각기간은 20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상각입니다. 깎는 거예요. 자, 이런 말입니다. 핸드폰을 내가 하나 샀습니다. 100만원. 자, 5년 전에 100만원 주고 샀어요. 핸드폰을. 자, 진공포장한 다음 한 번도 쓰지 않았습니다. 자, 오늘 팔면은 과연 100만원을 받을 수 있을까요? 5년 전에 구입한 핸드폰 진공포장해서 한 번도 뜯지 않았습니다. 이것을 오늘 팔면 과연 100만원 받을 수 있을까요? 아니죠. 이렇게 모든 유형자산과 무형자산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가치가 떨어집니다. 또는 사용함에 따라서 가치가 떨어져요. 이게 바로 감가상각입니다. 감가상각이 돼요. 이 감가상각을 하는데 무형자산은 최대 상각기간을 20년을 넘길 수는 없다라는 겁니다. 무형자산의 상각 후 잔존가치, 참고로 잔존가치란 말은 남아있는 가치, 그러니까 핸드폰 3년 전에 100만원 주고 샀습니다. 자, 지금 팔면 20만원 받을 수 있어요. 이 20만원이 잔존가치는 0으로 한다. 그러니까 무형자산은 상각이 다 끝나고 나면 남아있는 가치가 빵 없는 걸로 한단 말입니다. 다음, 무형자산의 상각 방법은 합리적이고 체계적인 방법이 있다면 해당 상각 방법을 선택하고 그런 게 없다면 정액법이 원칙입니다. 정액법을 원칙으로 한다. 자, 오해하셔서는 안 됩니다. 무형자산을 상각할 때는 감가상각 방법이 정액법을 해야 된다. 이 말은 틀렸습니다. 왜? 합리적인 방법이 있다면 그 방법으로 하고 없을 경우에는 정액법을 원칙으로 한다. 이런 의미가 됩니다. 자, 유가증권이래요. 주식입니다. 주식. 이것도 시험에 잘 나오는 내용이며 중요한 내용입니다. 자, 오른쪽에 보시면 제가 빨간 거 있죠? 빨갛게 표시해 둔 것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정말 중요한 게 맞습니다. 그리고 원샷 운길 추천 예상 문제로 해두었잖아요. 시험에 아주 출제될 확률이 많다. 이거는 반드시
아셔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유가증권은 크게 셋으로 나뉘어집니다. 단기 매매증권, 매도 가능증권, 만기 보유증권 이렇게 크게 셋으로 나뉘어지는데요. 우리가 가장 많이 접하게 되는 것은 단기 매매증권입니다. 단기 매매증권은 시세 차익을 목적으로 매수와 매도가 즉 매수 사고 매도 팔고가 적극적이고 빈번하게 일어나는 주식이 단기 매매증권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문제에 시세 차익을 목적으로 매수와 매도 이런 말이 나오면 그것은 다 단기 매매증권입니다. 단기 매매증권은 시세 차익이란 말이 꼭 나옵니다. 나와요. 그리고 빈번하게 자주 사고 팔고가 일어납니다. 두 번째입니다. 자, 단기 매매증권을 샀는데 시장성을 상실하면 매도 가능증권 178번, 124번짜리 당좌자산 아닙니다. 178번 투자자산으로 재분류해줘야 됩니다. 자, 여기서 자, 시장성이란 말이 있네요. 상실한단 말은 이 말은 사고 싶어도 살 수 없고 팔고 싶어도 팔 수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식시장에서 상장 폐지되는 경우가 되겠죠. 상장 폐지가 되면 사고 싶어도 살 수가 없고 팔고 싶어도 팔 수가 없습니다. 그럴 때는 매도 가능증권이고요. 이 코드 번호도 꼭 좀 기억해 주세요. 제가 보시면 이렇게 하얀 글도 있는데요. 빨간 글이 있잖아요. 이게 중요하다는 뜻이겠죠. 아무 생각 없이 제가 색칠을 해놓은 것이 아니라 이렇게 의미가 있는 것에만 이렇게 포인트를 두었습니다. 자, 다음입니다. 두 번째, 만기 보유증권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만기니까 끝까지 보유, 가지고 있는 주식입니다. 그래서 만기까지 보유하고자 하는 적극적인 의지와 능력이 있는 경우 만기 보유증권으로 분류한다. 자,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차를 구입하면요, 공채를 사야 됩니다. 차를 구입하면 차만 사는 것이 아니라 차량 등록하면서 공채를 사요. 그런데 이 공채가 100만원짜리라 꼭 가져가면 시중에 팔면 70만원 밖에 주질 않습니다. 이 30만원 사기 싫죠. 그런데 나라에서 돈이 부족하니까 거의 이자 없이 이자 조금 있긴 있습니다. 채권을 강제로 사게 합니다. 그러면 나는 어쩔 수 없이 사요. 이 100만원 산 걸 내가 끝까지 가지고 있겠다. 그런 의지도 있고 능력이 있을 때는 만기 보유증권으로 해야 됩니다. 그래서 만기 보유증권이 선택되는 경우는 만기까지 보유하고자 하는 이런 말이 꼭 나옵니다. 만기란 말이 나오기 때문에 이것도 틀리는 경우가 없습니다. 단기 매매증권인 경우 틀리는 경우 없는 이유가 시세 차익을 목적으로 매도가 빈번하게 일어난다. 이 말이 꼭 나옵니다. 이 말이 반드시 나오죠. 이 말이 안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어렵지 않습니다. 여러분 삼성전자 주식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만기 보유증권에서는 꼭 기억하십시오. 내가 만기까지 보유하고자 하는 의지만 있어서는 안 됩니다. 내가 끝까지 지켜낼 수 있는 능력도 있어야 돼요. 나는 끝까지 지켜야지. 자, 이런 경우에 해당됩니다. 내가 요번에 월급을 200만원 받았습니다. 나는 어떤 게도 10원도 안 쓰고 이번 달 이 200만원은 저축해야지. 이게 과연 가능할까요? 자, 만기까지 나는 지켜내고자 하는 의지는 있습니다. 하지만 과연 밥도 안 사먹고 차도 안 타고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못 지켜냅니다. 이럴 때는 만기 보유증권으로 해서는 안 됩니다. 이렇게 만기까지 보유하고자 하는 의지도 있어야 되지만 그것을 지켜낼 수 있는 능력도 있어야지만 만기 보유증권으로 분류가 가능합니다. 다음 매도 가능증권. 자, 매도 가능증권은 투자의 목적입니다. 자, 여기 한번 보십시오. 매도 가능증권 178번 투자 자산이잖아요. 투자의 목적이니까 투자 자산이 됩니다. 목적으로 여차면 팔고 여차면 끝까지 가지고 있는 주식입니다. 즉 카멜레온처럼 상황에 따라 처리가 가능한 주식입니다. 투자의 목적으로 내가 가지고 있는데 많이 올랐다. 그러면 팔 수도 있고 아니다. 내가 너무 손실이 크다. 끝까지 가지고 있을란다. 이렇게 여차면 팔고 여차면 어떻게 하겠다.
사람으로 따지면 카멜레온, 사람은 아니죠. 짐승으로 따지면 카멜레온처럼 주위 환경에 따라서 바꿀 수 있는 그런 주식이 매도 가능증권입니다. 자, 매도 가능증권 평가 손익. 참고로 매도 가능증권 요까지는 똑같고요. 평가인데 손익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요거는 손실과 이익을 합친 겁니다. 이 사실은 계정과목이 이런 건 없어요. 두 개가 하나로 제가 합쳐서 적었습니다. 매도 가능증권 평가 손실. 또 다른 하나는 매도 가능증권 평가 이익을 말합니다. 매도 가능증권 평가 손실과 매도 가능증권 평가 이익은 자본입니다. 자본의 기타 포괄 손익 두 개에게 해당됩니다. 자, 여러분들이 조금 전에 우리가 계정과목 보셔서 아시겠지만 끝에 계정과목이 이익으로 끝나는 것은 다들 수익입니다. 이자 수익, 유형자산 처분 이익, 이렇게 이익으로 끝나는 것은 싹 다 수익입니다. 그래서 매도 가능증권 평가 이익 하면 이게 수익으로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요. 아니에요. 이익으로 끝나더라도 자본인 게 딱 하나가 있죠. 그게 바로 매도 가능증권 평가 이익, 매도 가능증권 평가 이익은 자본 항목이라는 거, 이거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입니다. 재고자산의 수량 결정 방법입니다. 재고자산, 그러니까 우리 회사가 상품을 가지고 있겠죠. 그 수량을 몇 개인가를 결정하는 방법입니다. 아주 중요한 내용은 아니고요. 이런 게 있는갑다 생각하시면 되고 어렵지도 않습니다. 먼저 실치 재고조사법. 자, 말 그대로입니다. 실제로 창고에 가서 헤아려 보는 방법입니다. 많이 씁니다. 입고 들어온 것만 기록하고 출고는 기록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됩니다. 어떻게 하는가 하면 입고 들어올 때 100개 들어왔다, 200개 들어왔다, 300개 들어왔다, 이렇게 입고는 기록을 합니다. 몇 개 나갔는 거는 기록하지 않습니다. 창고에 가서 몇 개 남았는가 봅니다. 내가 100개, 300개를 샀습니다. 입고는 다 기록을 했어요. 두 번째, 창고에 갔더니 130개가 남았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몇 개 파는 겁니까? 맞으려면 170개가 돼야 되겠죠. 이렇게 수량을 결정하는 방법이 실지 재고 조사법이고요. 계속 기록법은 입고 출고를 모두 기록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100개 사고 100개 사고 100개 사고 300개 샀네. 팔 때 또 70개, 30개, 50개, 150개 팔았네. 그러면 나는 산 거 100개, 판 거 150개, 남은 거 150개, 이렇게 기록하는 것이 계속 기록법이 됩니다. 자, 그런데 실무에서는 실지 재고조사법 그리고 계속 기록법 이렇게 따로따로 쓰질 않고요. 실지 재고조사 방법과 병행하여 계속 기록법을 사용하면 재고자산 감무량 파악이 용이하다. 그러니까 실무에서는 실지 재고조사법도 하고 계속 기록법 병행해서 한단 말입니다. 두 가지 방법을 한꺼번에 써서 줄어든 거 파악하는 겁니다. 감모, 우리 조금 전에 한번 나왔었습니다. 감모, 제품 생산 과정 또는 판매 과정에서 코딱지만큼 없어지는 것이라 그랬죠. 우리 주유원이 기름 넣으면서 한 방울씩 한 방울씩 흘리는 거 있죠. 이게 감모가 되고요. 그리고 공손입니다. 여러분들 세상 살면서 불량스럽게 살아야 될까요? 공손하게 살아야 될까요? 공손하게 살아야 되겠죠. 공손, 불량품을 말합니다. 불량해서는 안 돼요. 제품 생산 과정 또는 판매 과정에서 생기는 불량품. 공손은 이렇게 생각하십시오. 불량학생이 되어서는 안 된다. 공손하게 살아야 된다. 불량스럽게 살아서는 안 되고 공손하게 살아야 되네. 공손은 불량품이네. 이렇게 기억하시면 아마 기억하시기 좋으실 겁니다. 요 정도. 사실 감모와 공손 이런 것들은 전산회계 2급에서는 거의 출제 안 됩니다. 나중에 전산회계 1급도 아니고요. 전산 세무 정도 가야지 많이 좀 녹게 됩니다. 아무튼 이렇게 말을 한두 번 들어두시면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재고자산의 단가 결정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자, 이게 왜 필요한가도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재고자산의 단가가 결정나야 되는데요. 자,
내가 주유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자, 어떻게? 자, 주유소를 하는데요. 자, 나는 무조건 200원만 붙여서 1리터당 200원만 붙여서 팔 겁니다. 내가 처음에 넣습니다. 기름에 가득 넣습니다. 기름을 넣을 때 1,000원 주고 샀습니다. 그러면 1리터 팔 때마다 이제 얼마씩 받으면 됩니까? 1,200원 받으면 되죠. 이때는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발생해요. 자, 이래 팔다 보니까 기름이 이제 다 돼갑니다. 조금밖에 안 남았습니다. 이때 다 팔고 기름을 새로 사야 될까요? 다시 기름을 사야 될까요? 다시 기름을 채워 넣어야 되겠죠. 자, 요만큼 남은 것은 얼마 주고 샀습니까? 1,000원. 새로 산 것은 기름값이 올랐어요. 1,100원으로. 이런 경우 있을 수 있죠. 자, 이럴 때 도대체 얼마 받고 팔아야 되느냐? 이런 말입니다. 친한 사람 오면 1,000원짜리 꼽아가지고 1,200원 팔고, 모르는 사람은 오면 여기 1,100원짜리 여기에 꼽아서 1,300원에 팔고, 이거 말이 되지 않지 않습니까? 이 금액을 결정하는 방법이 재고자산의 단가 결정 방법이랍니다. 자, 재고자산의 판매량 및 기말 재고량에 적용할 단위 원가. 참고로 단위 원가란 말은 한 개당 원가를 말합니다. 원가를 결정하는 방법으로 원가 흐름의 가정에 따라 개별법, 선입선출법, 이동평균법, 총평균법 등이 있습니다. 자, 이게 이론으로 쭉 구성되었어요. 재미는 없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가 이론적인 바탕이 안 되면 사상 누각이라 그러죠. 이론적인 바탕이 되어야지만 실기도 할 수 있다라는 거. 와, 재미없다, 재밌다 이렇게 해서는 안 되고요. 우리가 차근차근 스텝 바이 스텝이 되겠죠. 한 걸음 한 걸음 나간다 생각하시고 욕심 부리지 마시고 천천히 하시고 저를 믿고 한번 따라 주십시오. 자, 재고자산의 단가 결정 방법은 개별법, 선입선출법, 이동평균법, 총평균법 이렇게 한 4가지가 있다라는 거. 물론 더 있습니다. 요것들이 가장 대표적으로 많이 사용되는 것들이라는 거 알아주시고요. 이 방법의 각각 방법에 대해서는 우리가 오늘 다 할 수는 없죠. 다음 강좌에서 계속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